매주 한 번 나와 밤을 보내주시오. 대가로 1,000만 원을 드리겠소. 제게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제정신이야? 고작 돈 때문에 저런 늙은이한테 몸을 팔아? 하윤아, 제발. 그런 거 아니야, 제발. 1년 전의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아니, 솔직히 말해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8천만 원의 빚, 이혼한 지 1년, 복지관의 월급 220만 원으로는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바로 그때 나는 그 제안을 받았다. 매주 한 번 저와 하루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73살 재벌 총수의 제안, 분명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오직 돈 때문에. 첫날 밤 마린시티 펜트하우스의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가운을 벗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저것이 70대 노인의 몸이란 말인가? 저것이 정말 한국 남자의 것이 맞나? 세상 어떤 여자도 감당할 수 없을 듯한 거대함이 거기에 있었다. 45년 전 그의 아내가 왜 신혼 첫날 밤 응급실에 실려갔는지, 그가 왜 평생을 홀로 살아야만 했는지 한눈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불가능해요. 전 못해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말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45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고통과 공포,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나는 여전히 이 집에 머물고 있다. 73살 박 회장님의 곁에, 그의 여자로. 아니, 이제는 그의 아내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가능해 보였던 그 첫날 밤을 어떻게 견뎌낸 걸까?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떻게 사랑이 되었을까? 30살의 나이 차이, 73살의 노인과 43살의 여자. 세상 모두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재산을 노린다, 늙은이를 홀렸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관계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150억이라는 또 다른 유혹을 거절하며 목숨처럼 지켜낸 신뢰. 그리고 73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된 한 남자의 고백.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 49세 이상인 분들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란다. 끝까지 들으시면 상상도 못할 반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충격적인 제안을 받던 날, 내가 일하는 복지관 상담실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최고급 맞춤 정장, 고가의 손목시계, 그리고 그가 내민 명함 한 장. 해진그룹 비서실장 최민준. 저희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뒤바꿀 줄은. 목요일 오후 3시. 영도구의 낡은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어 책상 위 뽀얀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복도에서는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식당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7년째 되풀이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를 보는 순간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딱 떨어지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원단에서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넥타이는 에르메스였고 손목에 찬 시계는 내 1년치 연봉보다 비싸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선을 끈 것은 그의 자세였다. 복지관에 가끔 들르는 후원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재벌 총수를 보좌하는 비서실 특유의 절제되고 계산된 몸짓.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그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고 손톱은 전문가의 관리를 받은 듯 반듯했다. 해진그룹 비서실장 최민준. 재계 순위 15위. 해상 운송과 물류를 시작으로 건설과 유통까지 아우르는 부산의 대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총수 박진우. 73살의 나이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기인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73살의 재벌 총수가 43살의 복지관 직원을 대체 왜? 최 실장은 내가 묻기도 전에 말을 이었다.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제안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제안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퇴근 후에는 텅 빈 집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게 내일과의 전부였으니까. 저녁 6시 50분. 평소 입지 않던 베이지색 스커트와 크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복지관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보였다. 눈가의 잔주름, 힘없이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피부. 하지만 파운데이션을 두드리고 립스틱을 바르니 그나마 사람 같아 보였다. 긴 생머리를 빗어 넘기고 귀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20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43살의 여자 나름의 단정함,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정확히 6시 50분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이 소리 없이 복지관 앞에 멈춰 섰고 뒷좌석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기, 은은한 조명, 그리고 완벽한 정숙함. 평생 타본 적 없는 차였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해운대 마린시티였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두산 위브더제니스를 올려다보느라 목이 뒤로 젖혀졌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내 초라한 모습을 비췄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은 내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최 실장이 안내한 전용 엘리베이터는 카드를 인식해야만 작동했고 45층 최상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지면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아닌 바로 현관이 나타났다. 펜트하우스 한 층 전체가 하나의 집이었다. 거실은 천장 높이가 5미터는 되어 보였고 전면 통유리창 너머로 부산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 바다를 따라 흐르는 차량의 행렬, 그리고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 바닥의 이탈리아산 대리석은 내 발걸음 소리마저 부드럽게 삼켰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미술관에나 있어야 할 법한 작품들이었다. 응접실 문이 열렸다. 박진우 회장이 커다란 소파에 앉아 있었다. 73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가 꼿꼿했고 백발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가 주름진 목선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세월의 흔적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손등의 검버섯, 깊게 팬 눈가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73를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고 쓸쓸한 눈빛. 앉으라는 손짓에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자 회장님은 한참 동안 나를 관찰하듯 바라봤다. 값을 매기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서연 씨, 43살.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7년차, 이혼 1년차. 맞습니까? 최 실장이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나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학력, 경력, 결혼 이력, 이혼 날짜,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인 통장 잔고까지.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두 손을 깍지 꼈는데 그 자세만으로도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매주 한 번 저와 밤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한 번에 1,000만 원, 한 달에 4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귀가 윙하고 울렸다. 1,000만 원, 한 번에 내 월급의 거의 5배에 달하는 돈이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부끄러워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다. 마치 사업 계약을 제안하듯 담담하고 직설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으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에는 73해 동안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저에게는 평생 저를 괴롭혀온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기 어렵지만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최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의료 기록이었다. 선천성 거대음경증, 생소한 의학 용어 아래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감이 사라지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45년 전 27에 결혼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신혼 첫날 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자궁경부 열상이었죠. 6개월을 노력해봤지만 결국 아내는 불가능해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떠났습니다. 창밖 야경이 반짝였고 회장님의 옆얼굴은 그 빛 속에서 더욱 깊은 그늘을 만들어냈다. 그 후 4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유럽이나 미국으로 나가곤 했지요. 체격이 큰 여성들, 그들만이 저를 받아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천천히 쓸어내렸는데 그 움직임에서 지독한 외로움이 묻어났다. 3개월 전 심장 판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장시간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평범한 여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찾았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고 체력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이어갔다. 돈이 절실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 통장 잔고를 아는 사람 앞에서 돈이 절실하다는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 왜 저인가요? 내가 물었다.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먼저 당신을 일주일간 관찰했습니다. 관찰이요? 네, 사생활 조사라고 해야 할까요?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복지관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딸을 위해 열심히 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잠시 망설였다. 당신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빚이 있고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고 계시고 그런 분이라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회장님이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역술인 3분을 만났습니다. 역술인이요? 네, 점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사주와 생년월일만으로 사람의 타고난 신체적 특성까지 꿰뚫어 보는 분들이죠. 믿기지 않았지만 회장님은 진지했다. 여러 후보자들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드렸습니다. 조건에 맞는 여성 10명,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제 문제라는 건, 네, 제 신체적 특성을 말입니다. 3분 모두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이서연, 바로 당신이라고. 손에 땀이 흥건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당신은 신체적으로 모든 부위의 탄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신축성, 유연성, 탄력, 그런 것들은 타고나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나를 똑바로 보았다. 모든 신체 부위가 그렇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타고난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서 세 분 모두 당신이 유일하게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었기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탄력, 유연성. 사실 어릴 때부터 몸이 유연하긴 했다.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유일하게 다리를 180도로 찢을 수 있었고 요가를 배울 때도 강사가 놀라워했었다. 타고난 몸이네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 결혼 생활 15년 동안 많은 것이 불행했지만 잠자리만큼은 남편이 항상 만족스러워했다. 처음에 그가 놀라워했던 것이 기억났다. 당신 정말 대단해.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다른 여자와 비교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자주 말했다. 당신은 특별해. 몸이.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런 의미였을까? 첫날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무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의료 면책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직 내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의료비는 제가 부담하며 위자료로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밴 땀으로 명함이 축축해졌다. 한 번에 1,000만 원, 한 달이면 4천만 원, 두 달이면 빚을 전부 청산할 수 있다. 딸의 등록금 걱정이 한 방에 사라진다. 하지만 73살 노인과 그것도 특수한 신체 조건을 가진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계산했다. 빚 8천만 원, 월이자 180만 원, 딸 등록금 270만 원, 내 월급 220만 원. 숫자들의 머릿속에서 팽이처럼 돌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1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쳤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은 해운대 고급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3억 원을 노리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자재비와 인건비로 1억 2천만 원을 썼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가 사기꾼이었다. 계약금은커녕 연락마저 끊겼다. 남편은 내게 연대보증을 부탁했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우리도 집 살 수 있어. 믿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사기를 당한 후 남편은 도망쳤다. 남은 것은 8천만 원의 빚과 연대보증인 내 이름뿐. 그 후 1년은 악몽 같았다. 새벽 2시에 울리는 독촉 전화. 3개월 연체입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딸의 대학교 행정실에서 온 문자. 등록금 미납 시 수강 취소 처리됩니다. 마트에서 카드 결제가 거절당하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그날. 43살의 이혼녀, 빚쟁이. 그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이튿날 밤도 셋째 날 밤도 잠 못 이루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잔고 12만 7천 원. 은행 ATM 영수증에는 빠져나간 내역이 빼곡했다. 대출이자 180만 원, 딸 생활비 50만 원. 공과금 남은 것은 12만 원. 월말까지 보름이나 남았는데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명함의 번호를 눌렀다.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토요일 저녁 7시 회색 스커트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복지관 앞에 섰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백 끈을 몇 번이나 고쳐 잡아야 했다. 거울로 화장을 확인했을 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려다 손이 떨려서 포기했다. 검은색 차가 정확히 7시에 도착했다. 뒷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의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관찰하는 듯한,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부산항 대교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30분이 흐르고 마린시티에 도착했다. 4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전광판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내게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띵! 45층 도착. 문이 열렸고 최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를 따라 걸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갔던 응접실 방향이 아니었다. 복도를 더 깊숙이 들어갔다. 복도 끝에 커다란 문 하나, 회장님 개인 거실입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 거실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 실장은 물러났다. 복도에 나 혼자 남겨졌다. 문을 두드렸다. 똑똑. 들어오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지난주보다 낮고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다.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손바닥의 땀 때문에 미끄러웠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천장은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났고 통유리창 너머로 부산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회장님이 소파 옆에 서 있었다. 지난주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니트에 회색 바지 차림. 니트가 몸에 딱 맞아 73살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곧은 어깨선이 드러났다. 그리고 눈빛. 지난주 응접실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듯 차분했던 그 눈빛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들어오시오.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님의 시선이 움직였다. 내 얼굴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목선을 지나고 쇄골을 스치고 블라우스 너머로 드러나는 어깨 라인을 훑었다. 그리고 더 아래로 가슴 부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허리, 스커트가 감싸는 엉덩이 라인, 드러난 종아리, 그리고 발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평가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에는 간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앉으시오.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켰다. 회장님도 자리에 앉았는데 지난주보다 거리가 가까웠다. 1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였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과 잔 2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회장님이 병을 들어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붉은 와인이 잔 속으로 또르르 흘러 들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긴장했습니까? 네, 많이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당연합니다. 와인잔을 건네는데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손이 너무 떨려자니 덜덜 흔들렸다.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주름지고 핏줄이 튀어나온 노인의 손이었지만 온기가 전해졌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천천히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바로 시작한다는 뜻이었으니까. 와인을 한 모금 마셨는데 쓰고 떫은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이서연 씨 참 아름답습니다. 43살이라고 했죠? 믿기지 않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회장님의 시선이 또다시 내 몸을 훑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자세하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서보시오.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회장님은 소파에 편안하게 기댄 채
나를 올려다봤다. 그 시선이 발끝에서 시작됐다. 구두를 신은 발, 드러난 종아리, 무릎, 스커트 아래로 가려진 허벅지 라인.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블라우스가 감싸는 가슴, 목, 그리고 얼굴까지.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시겠습니까? 뒷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숨이 막혔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등 뒤로 회장님의 시선이 느껴졌다. 뒷목, 등,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 한 바퀴 돌아 다시 정면을 보았을 때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앉으시오. 주저한 듯 소파에 앉았다. 회장님이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이서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침실에 가고 싶습니다. 3개월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힘듭니다. 숨이 멎었다. 그가 돌아보더니 다가와 내 앞에 섰다.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시오. 떨리는 손을 잡고 일어섰다. 회장님이 내 손을 이끌고 복도로 걸어갔다. 복도 끝에 문이 보였다. 침실 문을 열었다. 커다란 킹사이즈 침대, 하얀 시트, 은은한 조명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회장님이 침대 옆에 서서 니트 아랫단을 잡고 천천히 위로 올렸다. 73살 노인의 주름진 상체가 드러났다. 말랐지만 자세는 여전히 곧았다. 바지 벨트에 손이 갔다. 찰칵. 짚어내리는 소리, 바지가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뒤로 물러났다. 등이 벽에 닿았고 온몸에 공포감이 밀려왔다.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지를 다시 올리면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그 모습이 갑자기 더 나이 들어 보였다. 45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공포, 비명, 그리고 도망. 내 아내도 그 후에 만난 여자들도 전부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그는 일어서서 니트를 다시 내리고 벨트를 채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시죠.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았고 나는 그 맞은편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약속한 금액입니다. 시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봉투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있었다. 금 1천만 원 정.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옷도 벗지 않았는데, 1,000만 원. 주차장에 그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뒷문이 열렸다. 한참을 달리는데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어떠셨습니까? 처음이셨죠. 회장님 그 쪽을 보신 게 제가 15년을 모셨는데 여자분을 집에 들이신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침실까지.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봅니다. 의미심장한 말투였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손에 든 수표를 올려다봤다. 1,000만 원. 다음 주에는 정말 시작되는 걸까? 저 크기를 어떻게 감당하지? 손을 펴보았다.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시작되었다.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꿈을 꿨다. 회장님의 침실, 벗겨지는 옷, 그리고 그 거대함.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1,000만 원은 현실이었다. 대출 이자를 갚았고 딸에게 생활비를 보냈으며 처음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토요일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43살 여자가 아니라 30대처럼 보였다. 같은 시간, 같은 차, 마린시티에 도착해서 45층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떨림이 조금 덜했다. 회장님 거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장님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지난주와 달랐다. 기대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다. 오셨군요. 앉으시오. 와인을 따르면서 그가 말했다. 지난주에 너무 무섭게 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오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약속했으니까요. 돈 때문에 억지로 오신 건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73해를 혼자 사신 거잖아요. 평생 그 몸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해보려고요. 최선을 다해서요.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45년 동안 여자들이 모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가 45년간 연구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래도 처음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침실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원피스 지퍼를 내렸다. 후두둑 소리와 함께 원피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회장님이 나를 보았다. 아름답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도 옷을 벗었다. 다시 마주했다. 그 크기를.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천히 해주세요. 회장님이 내 옆에 누웠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30분, 어쩌면 1시간도.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테니 편안하게 계십시오. 시작되었다. 회장님은 정말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긴장을 풀어주었다. 부드러운 손길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온몸의 긴장을 풀어준 후에 특별히 준비된 오일을 사용했다. 독일에서 가져온 의료용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나를 준비시켰다. 하나씩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조금씩 가능해졌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고통이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침대 시트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내 머리카락도 축축했다. 회장님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내 옆에 누웠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특히 아랫배가. 하지만 생각보다 견딜만 했다. 괜찮으십니까? 고개만 끄덕였다. 회장님이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끝까지 함께해준 사람입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그날 밤 처음으로 회장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세 번째 만남은 조금 더 나았다. 몸이 적응했는지 아니면 회장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됐는지 처음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회장님도 더 편안해 보였다. 이제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니까 더 배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나도 어느새 이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고 나서는 항상 대화를 나눴다. 이서연 씨,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선생님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왜 안 하셨습니까? 결혼하고 생활비 벌어야 해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고요? 당신이 나를 받아줬으니까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줬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분이 원했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함께 있어주는 것,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것이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거였다. 네 번째 만남. 이번에는 거의 힘들지 않았다. 몸이 완전히 적응했다. 오히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친밀감 같은 것.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회장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저녁을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회장님이 부엌으로 향했다. 73살의 재벌 총수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혼자 사니까 늘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파스타였다. 함께 식탁에 앉아 먹었다.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했네요.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봉투를 건넸다. 이제는 익숙해진 1,000만 원. 현관에서 회장님이 말했다. 이서연 씨, 다음 주부터는 아예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월 4천이 아니라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매일 같이 산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주차장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부산항대교를 건너는데 운전기사가 말을 꺼냈다. 이서연 씨, 요즘 회장님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회사 임원들이 다 놀랄 정도입니다. 회의 때도 웃으시고 직원들한테도 다정하시고 15년 모시면서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백미러로 나를 힐끗봤다. 전부 이서연 씨 덕분이죠. 회장님이 행복해하세요. 이서연 씨랑 있을 때 차가 신호등에 멈췄다. 기사가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이서연 씨. 네?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15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님 모셨어요. 근데 이서연 씨는 한 달에 4천만 원을 받으시잖아요. 저는 한 달에 600만 원 법니다. 15년을 꼬박 일해도 10억이 안 돼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그게 무슨... 회장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서연 씨밖에 없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회장님 침실 안에 금고가 있어요. 저는 평생 그 방에 못 들어가 봤지만 이서연 씨는 매주 들어가시잖아요. 손에 땀이 났다. 거기 현금이 있습니다. 300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300억이요? 네. 회장님이 비상금으로 쌓아두신 겁니다. 현금으로요. 비밀번호는 회장님 생년월일일 겁니다. 회장님이 복잡한 거 못 외우시거든요. 항상 생년월일 쓰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반반 나누는 겁니다. 150억씩이요. 회장님은 워낙 돈이 많으셔서 금고에 300억 정도 없어진 거 모르실 겁니다. 아니, 알아도 누가 가져갔는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회장님 오래 못 사십니다. 일은 넘은 노인네가 심장도 안 좋으신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1년, 2년, 그럼 그 300억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상속자도 없으세요. 형제도 자식도 없고 결국 국가로 가거나 재단으로 가겠죠. 그럴 바에야 우리가 먼저 챙기는 게 낫지 않아요? 회장님도 모를 거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해요. 내가 소리쳤다.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아, 이서연 씨, 왜 그러세요? 저 그냥 농담한 거예요.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이서연 씨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려고. 회장님이 여자 때문에 속으시는 거 막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서연 씨가 정말 회장님을 위하는 분인지 아니면 돈만 보는 분인지.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제발 회장님한테는 말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저 잘리면 큰일 나요. 가족도 있고 대학 다니는 아들도 있고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다.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이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문을 쾅 닫았다. 차가 급하게 떠났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1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금고, 회장님 방, 생년월일, 300억. 그리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말.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테스트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회장님께 말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정말 테스트였다면? 하지만 만약 진짜였다면 회장님이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 밤새 뒤척였다. 한쪽에서는 기사의 목소리, 다른 쪽에서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다. 말하기로 회장님께. 신뢰가 중요했다. 이 관계가 돈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 전에 멈췄다.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아침이 되자 또 망설여졌다. 기사의 가족은 어떡하지? 그 사람도 15년을 모셨다는데. 아니야, 회장님이 더 중요해.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았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박진우 회장님.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건 처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접니다. 지금 당장 좀 와줄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다급하고 무언가 심각했다. 지금요, 무슨 일이라도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톤이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손이 떨렸다. 기사 얘기를 아시는 걸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30분 후 마린시티에 도착했다. 4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띵, 문이 열렸다. 회장님이 직접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도 직원도 없이 혼자. 오셨군요. 들어오시오.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아니라 서재로 향했다. 넓은 서재.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오. 책상 앞에 앉았다. 회장님은 책상 뒤편에 앉았다. 표정이 심각했다. 회장님이 책상 위 태블릿을 내게 돌렸다. 이걸 들어보시오. 손이 차갑게 식었다. 보안상 모든 회사 차량에는 녹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혹시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지, 손님을 제대로 모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기사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보았다. 회장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가 부산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어제 아침 이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오 기사가 당신에게 금고를 털자고 제안했다는 걸. 저는 거절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녹음을 들었으니까요. 회장님이 돌아보았다. 서연 씨, 150억입니다. 그 돈이면 평생 일 안 해도 됩니다. 빚 갚고 집 사고 딸 결혼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가 다가왔다. 저한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내 앞에 섰다. 73해를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150억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돈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 기사는 오늘 아침 해고했습니다. 15년을 함께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신 명의 통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내 앞에 놓았다. 예금주, 이서연, 잔액, 50억 원. 이건 150억을 거절한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저를 지키려 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받으시오.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돈 때문이었죠? 네, 솔직히 그랬어요. 지금은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분명히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이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대화하면 편안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니까요. 회장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73살의 노인이 재벌 총수가. 회장님,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숨이 멎었다. 73해를 살았지만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이 마음이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답해 주십시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저희는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둘입니다. 그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저도 진우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만나는 날만 기다렸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럼 답은 네, 결혼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었다. 따뜻한 품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샴페인을 열어야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으니까. 그가 샴페인을 따랐다. 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언제 결혼식을 올릴까요? 천천히 준비해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행복한 대화가 이어졌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할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바로 그때였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서로를 쳐다봤다. 누구일까요? 인터폰 화면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젊은 여자, 20대 초반, 긴 생머리, 내 딸 하윤이었다. 따님입니까? 네, 어떻게 여길 알고, 똑똑똑똑. 엄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하윤이의 목소리였다.
어쩔 수 없었다. 문을 열었다. 하윤이가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윤아,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 요즘 일찍 나가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이상한 차가 엄마 태우러 오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택시 타고 엄마 따라왔어. 근데 엄마, 여기가 어디야? 다른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진우 씨를 보았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누구세요? 진우 씨가 일어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박진우? 해진그룹 회장님. 하윤이가 나를 보았다. 눈이 커졌다. 엄마, 설마 엄마가 재벌 회장이랑 70대 할아버지랑? 하윤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 엄마 나이가 43이야. 저 할아버지랑 30살 차이잖아. 딸이 소리쳤다. 엄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빚 때문에? 그래서 저 할아버지한테 몸 파는 거냐고.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저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거야? 하윤아, 아니면 뭔데? 사랑? 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다. 따님, 저는 당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오늘 청혼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승낙했고요. 결혼이요? 하윤이가 나를 보았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나 이런 엄마 몰라.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얼굴도 못 들겠어. 딸은 현관으로 뛰어갔다. 하윤아.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소리쳤다. 엄마 창피해. 정말 창피하다고.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우 씨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겁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민지 씨,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과연 딸을 설득할 수 있을까?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6개월은 전쟁 같았다. 하윤이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고 답이 없었다. 진우 씨가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하윤이의 대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73살의 노인이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3시간씩 서 있었다. 처음 일주일은 하윤이가 그를 외면했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쳤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하윤이가 멈춰섰다. 왜 이러세요? 귀찮게. 자네의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일세. 그리고 자네의 인정을 받고 싶네. 필요 없어요. 전 인정 안 해요. 하지만 그날부터 하윤이는 조금씩 진우 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진우 씨가 하윤이를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대학교 앞 분식집으로. 자네 어머니한테 들었네.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하윤이는 어색하게 앉았다. 왜 우리 엄마예요? 젊고 예쁜 여자 많잖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진우 씨가 하윤이를 똑바로 보았다. 따님, 솔직하게 말하겠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걸세. 심장이 좋지 않아. 의사가 5년이라고 했네.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남은 시간을 자네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네. 하윤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네 어머니가 행복해하네. 나와 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걸세. 새해가 밝았다. 어느 날 진우 씨가 하윤이를 회사로 초대했다. 해진그룹 본사 30층 회장실.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네. 진우 씨가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 유언장일세. 내 재산의 절반은 자네 어머니에게, 나머지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걸세.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 자네의 교육 신탁일세 10억 원. 대학원 진학하고 싶다고 들었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선물이 아닐세. 미래의 가족에게 주는 걸세.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요? 자네 어머니와 결혼하면 자네는 내 딸이 되네. 눈물이 하윤이의 눈에 고였다.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죠? 절대로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네. 하윤이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알겠어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하게. 우리 엄마 울리면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진우 씨가 웃었다. 약속하겠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하윤이가 처음으로 진우 씨의 집을 방문했다. 나도 함께 있었다. 엄마.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나는 달려가 딸을 안았다. 하윤아.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심하게 말해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하윤이가 진우 씨를 보았다. 회장님, 아니, 뭐라고 부르면 돼요? 편하게 부르게. 그럼, 아저씨. 좋네. 하윤이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 씨도 고개를 숙였다. 잘 모시겠네. 그날 저녁 셋이서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다. 하객은 많지 않을 터였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다. 하윤이도 함께였다. 엄마, 이거 입어봐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예쁘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빠랑 있을 때보다 훨씬. 가슴이 뭉클했다. 하윤아, 엄마 지지해주는 거야? 네,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엄마한테 진심이신 것 같고. 고마워. 딸을 안았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 왔다. 작은 예식장에 하객들이 모였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섰다. 하윤이가 베일을 정리해 주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하윤아. 긴장돼요? 응, 많이. 괜찮아요.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음악이 시작됐다. 버진로드를 걸었다. 단상에 진우 씨가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73살의 노인. 하지만 자세는 꿋꿋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그에게 도착했다. 진우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예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신랑 박진우 씨, 신부 이서연 씨, 서로 사랑합니까? 진우 씨가 먼저 대답했다. 73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은 인생 전부를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차례였다. 저도 사랑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제게 전부입니다. 반지를 교환했다. 이제 입맞춤으로 진우 씨가 베일을 들어 올렸다. 입술이 닿았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결혼했다. 73살 남자와 43살 여자. 30살의 차이를 뛰어넘어 피로연에서 진우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제 나이 73입니다. 평생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나이 차이 30살,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내 차례였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진짜 필요한 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 함께 늙어갈 사람.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엔 대화했다. 주말엔 태종대 공원을 산책했다. 하윤이도 자주 놀러 왔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결했어? 둘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웃었다. 행복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결혼 2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진우 씨가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서연, 후회 없어요. 진우 씨가 웃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소. 인생 마지막 3년이 천국이었어.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유언장 썼소. 전 재산 당신한테 잘 쓰시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곁에 있을게요. 끝까지. 진우 씨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일주일 후 진우 씨는 눈을 감았다. 조용히 내 손을 잡은 채 이른 옷에 짧았지만 행복했던 3년이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하윤이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슬프지만 후회는 없어. 진우 씨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웃고 있었다. 감사했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진우 씨의 재산으로 복지관을 지었다. 혜진, 박진우 노인복지관. 개관식에서 나는 말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함께할 사람입니다. 이 복지관이 외로운 어르신들의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진우 씨의 산소에 꽃을 놓았다. 여보, 잘 지내죠? 당신이 알려준 거 실천하고 있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3살과 43살, 30살의 차이. 세상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2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함께할 사람입니다. 이서연은 처음엔 돈 때문에 회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라는 것을. 회장님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300억 재산보다 값진 추억, 3년이라는 짧은 시간. 하지만 평생보다 진했던 사랑. 당신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으신가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